진단과 치료, 합병증 예방법에 대해서 국내 내분비질환 최고 권위자이신 김용기 원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김용기 원장님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원장님, 당뇨병 원인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당뇨병 원인 중에서 유전적인 요인도 예. 원인이 됩니까? 예, 이 모든 질환이 다 그렇습니다만 당뇨병도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이 두 가지의 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부모님이 이 당뇨병을 갖고 있을 때 그 자녀가 당뇨병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 하더라도 다 자녀에서 당뇨병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유전적인 요인이 있으면서 환경적 요인, 즉 우리가 비만하다든지 또 운동을 안 한다, 고칼로리를 섭취한다, 이런 환경적 요인이 겸해졌을 때 당뇨병 발생이 많습니다. 당뇨병의 자녀에서 발생하는 게 부모 다 당뇨병이라 하더라도 한 50%밖에 안 됩니다. 그거는 그만큼 환경적 요인이 지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 환경적 요인을 제거를 해서 당뇨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단 음식 많이 먹으면 당뇨가 온다. 예. 그런 말도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건 이제 많이 우리가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단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겁니다. 단 음식을 많이 먹는 데에서 당뇨병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단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그분은 칼로리 섭취를 많이 한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당뇨병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거지 단 음식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당뇨병 환자는 단 음식을 먹으면은 혈당이 더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가능한 단 음식은 피하는 게 좋고. 원장님, 요즘 환자들이 그 인슐린 저항성 여기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할 텐데요. 예.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은 뭐 당뇨병이 와서 또 그 나아가서는 심장 질환까지도 유발할 텐데요. 네네. 이 인슐린 저항성 이게 뭡니까? 자, 우리 몸에 췌장 베타 세포라는 그 세포에서 인슐린이 나옵니다. 당뇨병은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혹은 인슐린이 있어도 말초 조직에서 작용을 못할 때 당뇨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슐린은 있는데 말초 조직에서 작용을 못하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부릅니다. 자, 인슐린이 주로 작용하는 조직이 어딘고 하면은 간, 근육, 자, 지방 조직 이런 세 조직에서 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인슐린이 이제 저항성이 있으면 인슐린이 있어도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혈당이 올라가게 되고 또 먹은 우리 칼로리를 소모를 하지 못하게 되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주로 오는 게 우리가 비만해진다든지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든지 이럴 때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게 당뇨병 치료에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제2형, 제1형에서는 이 인슐린 저항성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2형. 그러나 인슐린이 저항성이 있으면은 우리가 당뇨병만 오는 것이 아니고 고혈압도 나타나고 고지혈증도 나타나고 비만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지방간도 오고 인슐린 저항성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동맥경화증, 관상동맥질환 이런 게 특히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통칭해서 대사증후군. 네네네. 예. 뭐 준의사, 반의사였습니다. 예,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혈당이 높고 그다음에 고지혈증이 있고 혈압이 높고 비만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갖고 있는 경우를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주된 것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문제가 되지 않나, 원인이지 않나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첫째 비만하지 않아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근육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혈당도 떨어지게 되고 고지혈증도 좋아지고 혈압도 좋아지고 이래서 첫째는 비만하지 않고 운동을 한다. 당뇨병이라는 게 서서히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당뇨다라고 하는 진단 기준이 있을 텐데요. 네. 가장 많이 쓰는 진단 기준이 공복혈당. 최소한 8시간 식사를 안 하고 126 이상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정상이 있으면서
이 하루 중에 언제든지 정상이 있을 때 식전 식후 관계 없습니다. 혈당을 측정했을 때 200 이상이다. 그다음 경구당 부하시험이라 해서 우리가 당을 환자들한테 75g 이래 투여를 합니다. 투여하고 2시간에 200 이상 될 때 지난 2, 3개월간에 당이 얼마나 됐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당화혈색소입니다. 그 당화혈색소와 정상은 5.6 이하로 보는데 6.5 이상일 때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럼 네 가지죠. 공복혈당, 식후혈당과 정상, 그 다음에 당부하시험, 당화혈색소. 이 네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되는데 이 네 가지 중 어느 거 하나만 해당해도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당뇨병 전 단계를 그 내당능 장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 내당능 장애에 대한 또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네, 요즘 많은 질문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딱 당뇨병의 전 단계에 관한 겁니다. 당뇨병 전 단계는 우리가 공복 혈당을 99까지를 정상으로 하고 아까 126 이상 되면 당뇨를 한다. 그럼 그 중간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복 혈당 중간 단계 그거를 우리가 공복 혈당 장애라 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당 부하 시험을 했을 때 아까 2시간에 200 이상이면 당뇨를 한다. 정상은 140이 합니다. 그 140부터 199까지가 2시간째 그렇죠. 그 중간 단계입니다. 그럼 아까 당화혈색소 이야기가 있었는데 5.6 이하가 정상이다. 6.5부터 당뇨다. 그럼 5.7부터 6.4까지는 그 중간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중간 단계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성인의 약 뭐 한 3, 40% 이상이 이 중간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중간 단계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당뇨병을 아주 조절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국민 보건적인 문제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룹인 거죠. 이 내당능 장애를 예방하는 약이 있습니까? 예, 내당능 장애의 이 중요성은 이게 앞으로 당뇨병으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이 정상인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뭐 10배 이상 되기도 하고 이래요. 그대로 방치를 하고 조절을 잘 안 하면 당뇨병으로 넘어가는 거야. 우리 진단 기준상에. 자, 내당능 장애를 우리가 있다. 그 우리가 당뇨병 전 단계라 하는데 조절을 할 수 있는 거는 첫째 생활 습관의 교정입니다. 비만하다 하면은 체중을 줄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해서 인슐린의 저항성을 줄여주는, 즉 인슐린을 감수성을 증가시키는 자, 이런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약물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히 많이는 쓰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때 어떤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내당능 장애가 있다. 살아가면서 앞으로 당뇨병으로 넘어갈 위험이 많습니다. 또 비만하다. 이럴 경우 당뇨병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당화혈색소가 아까 5.7에서부터 6.4라 했는데 뭐 6점 몇 된다. 그럼 넘어갈 위험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산후에 임신성 당뇨병이 있었다. 그런 사람도 앞으로 당뇨병 넘어갈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내당능 장애가 있을 때는 생활 습관 교정을 하고 또 일부에서는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약이 메폴민이라는 그런 약이 있고 또 이 당 흡수를 억제하는 약, 또 하나는 파이오글리타존이라는 이런 세 가지 약제들이 인정이 되어 있는데 가장 우리가 효과가 좋고 흔히 값싸게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 게 메폴민이라는 약을 써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데 아까 내가 말한 그런 위험 인자가 있을 때는 써서 예방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거는 생활 습관을 조장하는 겁니다. 저는 당뇨 수치가 높지만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네. 라고 하는 환자들 많을 텐데 네네. 이런 증상이 없더라도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네네. 당뇨병 혈당이 매우 높지 않을 때는 거의 정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 정상은 없는데 치료를 해야 됩니다. 하면 내가 왜 치료를 해야 됩니까? 너는 뭐 이대로 잘 살아왔는데 이렇게 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병 중에 아주 매우 아픈 병이고 급격하게 많이 아픈 병으로서 사망하는 경우 거의 없다 합니다. 당뇨병도 그런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세월이 10년 이래 흘러가면서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된다. 생활에 큰 문제를 일으키고 생활이 불편해지고 삶의 질이 뭐 이
이 말이 아닌 거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상이 없더라도 혈당이 높다, 당뇨병의 진단 기준에 해당한다 하면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치료를 해야 다음에 합병증을 예방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에 치료를 하지 않고 나중에 합병증이 발생하고 난 뒤는 치료를 해도 합병증의 진행이라든지 합병증을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이 없어도 진단이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하라. 네. 네. 그 생활 습관으로 좀 치료가 개선되기도 하지만 네네. 그러면은 혈당 수치가 이 정도 되면은 이 정도부터는 약물 복용을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 기준은 어떻게 잡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자, 정상보다 높으면 무조건 치료를 해야 됩니다. 자, 과거에는 당뇨병으로 진단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요즘 공복 혈당이 126이다. 이랬을 때, 한 3개월은 생활 습관 교정을 해보고 이래서 조절이 안 되면 약을 먹자. 또 약을 한 가지를 먹고 안 되면은 2가지. 그래도 안 되면 3가지. 이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세월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험이 이제 축적됨으로 인해서 요즘은 126 이상 되면 생활 습관 교정 플러스 약물 복용. 또 약물 복용도 과거에는 원 바이 원으로 하나 하고 안 되면 2개를 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일정하게 이상 혈당이 높다. 그러면은 2가지 약물을 동시에 사용하라. 더 많이 높으면 3가지 약물, 더 높으면 인슐린을 바로 사용하라. 그래서 조기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자는 게 요즘의 치료 방침입니다. 원장님, 당뇨 합병증으로 고혈압, 예. 고지혈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관리를 참 잘해야 될 텐데요. 이 당뇨 환자가 왜 고혈압이 많이 생깁니까? 자,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고혈압이 온다기보다 예.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잘 동반합니다. 고혈압의 원인도 인슐린 저항성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고지혈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의 한 60 내지 70%가 고혈압을 갖고 고지혈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3가지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이 있으면은 혈관 합병증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이 있다, 고지혈증이 있다면은 당뇨병이 없는 일반인에 비해서 더 적극적으로 고혈압, 고지혈증을 치료를 하라. 예. 진단 기준도 더 엄격하고 치료 목표도 더 엄격하게 조절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게 같은 뿌리에서 생기는 병이다. 예, 이렇게 인슐린의 저항성하고 깊은 연관이 연관성이 있고 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에서 고혈압, 고지혈증이 훨씬 많이 나타납니다. 또 고혈압, 고지혈증 환자에서도 당뇨병이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라. 원장님, 당뇨 환자가 고혈압과 고지혈이 동반될 때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텐데요. 네네.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됩니까? 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고혈압은 140 이상 되면 치료를 하라. 또 고지혈증도 LDL 콜레스테롤을 따져서 160 이상 되면은 아무 다른 질환이 없는 사람은 치료를 하라. 이랍니다. 그러나 당뇨병이 있는 경우는 고지혈증이 LDL이 100만 되어도 100 이상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하라. 고혈압도 130에 80 이상 되면 반드시 치료를 하라. 또 당뇨병에서 우리가 허혈성 심질환이 있다. 뭐 쉽게 말해서 협심증이나 그 심근경색 이런 일이 있을 때는 LDL을 70 이하로 조절하라. 뭐 50 이하로 조절하는 게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더 철저하게 엄격하게 치료를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질환은 반드시 동시에 치료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통계에 당뇨병 환자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3가지가 우리가 조절하는 목표치에 도달해야 될 거죠. 우리나라 통계에 보면 11%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로 아주 낮다. 우리 치료에 그 사각지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뇨병이 있으면 고혈압, 고지혈증을 반드시 철저하게 조절해서 이 3개가 다 잘 조절돼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뇨 예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네. 원장님 입장에서 꼭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네. 이거는 꼭 피해라. 예. 라고 좀 말씀하실 게 있다면. 유전적인 요인은 어쩔 길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피할 길이 없는 거고, 환경적 요인을 어떻게 우리가 조절할 거냐. 내가 당뇨병이 생길 위험이 높다, 발생 위험이 높다 하면은 환경적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비만입니다. 예. 체중 조절을 잘해서 비만하지 않게 내가 표준 체중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근육량을 유지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이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흡연. 예. 흡연이 매우 중요한 위험인자, 아주 중요한 위험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당뇨병에 내가 위험에 걸릴 위험이 있다. 이러면 반드시 금연을 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내가 주가 아닐까. 이상으로 김용기 원장님으로부터 당뇨병의 치료와 합병증 예방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